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정창욱입니다. 제 진료할 때 얼굴 뵌 분들도 있고 처음 뵌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전립선암 협회에서 이렇게 그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평소에 이제 진료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한 분 진료할 때 1, 2분 진료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송구스러웠는데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립선암이라는 게 다른 암하고 좀 틀리게 굉장히 치료 여정이 긴 암이고 그 치료 단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이게 단순히 그 의사가 이렇게 하자고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 환자랑 표준 치료들을 놓고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짧은 시간에 그걸 상의를 하기도 어렵고 그 복잡한 내용을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상의를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MHSPC부터 CRPC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 국소 전립선암의 치료와 후속 치료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해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목차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립선암의 특징, 이런 그 전이암에서 가장 기본 치료인 남성 호르몬 억제요법, 그다음에 그 MHSPC, NMCRPC, MCRPC 개념을 좀 정리해 달라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했고요. 각 치료 단계별로 최신 치료 지견이 어떤지, 그다음에 또 관심들 많이 보이고 계시는 PSMA 표적 치료, 그다음에 유전자 검사랑 이제 팔프 이니비터 아까 뒤에 그 올라파리 리판자 말씀하셨는데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Q&A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그 한국 전립선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즘 국회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심평원도 그렇고 자꾸 전립선암을 치료도 안 해드리는 암이라고 자꾸 몰아가려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립암센터에서 그 갑상선암이랑 전립선암 공청회를 하면서 마치 이제 한참 디스커션을 했는데 결론은 그래서 전립선암은 치료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거의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순환암이라고 하는데 치료만 하면 쉽게 완치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순환암부터 아주 독한 암까지 치료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단순하게 얘기하는 건 어렵고요. 또 한국 암 환자들의 특징이 서구에 비해서 악성도가 높거나 병기가 높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단순하지 않고요. 2022년 국가암 통계 예측,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한 3년이 지나야지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내년 정도, 내후년 정도 되면 이제 나올 2022년 국가암 통계 예측 자료에서는 이미 남성암 1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3위의 암이지만 앞으로는 1위의 암으로 금방 올라갈 것 같고요. 상대 생존율을 보면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상대 생존율이 한 5년 그 상대 생존율이 한 95%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원격암, 그러니까 전이가 있는 암, CRPC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에 해당되는 이분들은 그 5년 생존율이 한 4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 치료가 만만치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 45%, 46%의 환자분이 5년이 지난 다음에 안정적으로 계속 생존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 환자분들은 또 계속 그 많은 그 질병의 진행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미국 데이터를 보면 미국도 이제 국가암 통계 같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시어 데이터베이스인데 원격 암의 비율은 한 5.8%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 15% 최소 15%에서 20%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스크리닝이 많이 필요한 상태고 서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악성도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환자랑 한국 환자를 비교해 봤을 때 3기 이상이 한국에서는 이제 3분의 1 이상인 데 비해서 미국에서는 한 13% 정도고, 그다음에 글리슨 스코어 8점 이상이 한 20%, 그다음에 서구에서는 한 5.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구에 비해서는 악성도랑 병기가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전이암들에 대한 약물 임상 시험 데이터들을 봐도 서구에 비해서 글리슨 8점 이상의 그 악성도를 보이는 빈도가 한 3-4배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 환자들은 서구에 비해서 치료가 쉽지 않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단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뭐 국소 진행 전립선암으로 와서 2022년 4월에 수술을 받았는데 임파절 전이가 있었던 케이스고요. 이 이후로 2개월 만에 바로 살비지 RT, 그러니까 그 구제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 억제 요법을 계속 유지를 했는데도 11개월 만에 거세 저항 단계로 들어가서 엑스탄디를 또 사용하게 되고요. 엑스탄디를 한참 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17개월 만에 진행을 해가지고 도시탁셀 항암 치료를 들어갔거든요. 보면 수술을 받고 치료하고 뭐 1년 정도 지나서 바로 CRPC에 될 정도로 이렇게 악성도가 높고 진행이 빠른 환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면, 저희 이제 진료 볼 때 뭐 외국처럼 이렇게 편하게 진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환자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치료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전이 전립선암의 제일 기본 치료죠. 이렇게 그 백본 세라피라고 항상 유지를 하는 게 남성 호르몬 억제 요법, 박탈 요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남성 호르몬 그 억제에 대한 그 히스토리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한 60년대 허긴스란 분이랑 그 허치스란 분이 이제 남성 그 전립선암에 있어서는 남성 호르몬을 억제를 하면 현저히 이제 질병이 이제 호전이 된다는 거를 처음 밝혔고요. 그 공로로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남성 호르몬이라는 거는 보통은 그 몸 안에 들어오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나 조금 더 포턴트, 조금 더 강력한 남성 호르몬 형태로 변환이 되고요. 요게 이제 평소에는 남성 호르몬 수용체가 이렇게 다른 그 단백질이랑 결합해서 안정적인 구조로 가지고 있다가 이게 그 남성 호르몬과 결합을 하면서 이제 활성화가 시작되고요. 요게 이제 인이 붙어가지고 인산화가 되면서 남성 호르몬 그 수용체가 2개가 하나 붙습니다. 이렇게 2개가 한 형태로 들러붙은 다음에 이게 DNA에 이렇게 부착이 되고 거기 코액티베이터랑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세포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반응이라는 게 결국 PSA가 올라가고 암이 진행하고 뭐 이런 것들에 반응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남성 호르몬의 남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 수용체의 흐름을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질환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은 뭐 이 그 전립선암의 진행과 치료가 어떻든 상관없이 이 후반부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요법이 되겠고요. 거세 저항 단계가 되더라도 남성 호르몬 억제 요법은 계속 유지됩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치료를 더 할 거냐, 요거를 이제 계속 보는 것뿐이고요. 남성 호르몬의 조절은 보통 이제 그 이렇게 뇌에서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로 이런 이제 호르몬 분비를 지시를 하게 되고, 뇌하수체에서 고안으로 또 호르몬 분비를 지시하게 됩니다. 그럼 고안에 있는 조직에서 남성 호르몬을 이제 생성해서 분비하게 되고, 이게 계속 그 피드백을 주면서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 조절을 이제 끊음으로써 남성 호르몬을 생성을 이제 억제하는 게 기본적인 요법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일 쉬운 거는 거세죠, 거세. 수술적 거세. 그러니까 환관을 만드는 거죠. 양쪽 고환 적출을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남성 호르몬을 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약물요법인데 아까 보여드린 이제 황체 형성 호르몬, 방출 호르몬의 작용체 또는 기량제라는데, 작용제라는 거는 똑같은 그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을 더 주는 거예요. 더 주는데 왜 이게 억제되냐?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오히려 너무 많이 과다 생산된다고 피드백이 들어가서 위에서는 다시 억제를 해버리거든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억제를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맞고 있는 뭐 사주 뭐 한 달, 4주, 3개월, 6개월짜리 배에 맞는 주사, 근육 주사, 이제 피하 주사 맞는 것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기량제는 말 그대로 처음부터 이거를 바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데가렐릭스가 이제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먹는 약이 있죠. 남성 호르몬 항남성 호르몬제라는 게 있고, 이제 비스테로이드 계열로 바이칼루타마이드, 플루타마이드, 릴루타마이드가 있는데, 요즘은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그 바이칼루타마이드밖에 거의 사용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성은 이제 안드로코어라고 사이프로테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2차 호르몬 그 요법을 한다 그러면 이제 바이칼루타마이드가 더 안 들으면 이런 안드로코어 같은 걸 이제 쓰기도 합니다. 요런 약들을 이제 조합해서 쓰는 거고, 각 약들의 이제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들을 고려해서 환자분한테 맞춰서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LHRH 아고니스트는 이제 뭐 4주, 3개월, 6개월 제형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데 요거는 처음에는 아고니스트니까 더 작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상승이 있습니다. 한 일주 정도는 테스토스테론이 확 올랐다가 그다음에 완전히 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뼈 전이가 막 굉장히 많고 진행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 경우는 약을 썼을 때 일시적으로 그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척추 압박 골절이 생긴다든지 통증이 심해진다든지. 그래서 항남성 호르몬제를 경구로 먼저 일주일 정도 투여하다가 주사를 놓거나 아니면 거의 동시에 쓰고, 좀 안정이 되면 항남성 호르몬제를 이제 중단하는 뭐 그런 방법을 쓰고요.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오면 처음부터 안타고니스트를 씁니다. 데가렐릭스를 이렇게 써버리면 처음부터 바로 억제가 되기 때문에 어, 예, 뭐 좀 뭐 빨리 거세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게 1개월 제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4주마다 와가지고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주사 부위 통증감, 이게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이제 쓰게 되고요. 또 바이칼루타마이드는 이제 먹는 약, 항경구제는 단독 요법을 하게 되면 세 알을 드셔야 돼요, 한 번에. 근데 이제 지방병원이나 아니면 개인 병원에서 이제 뭐 이런 그 단독 요법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한 알만 먹고 오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단독 요법일 때. 그러니까 주사들을 맞으면서 바이칼루타마이드도 같이 맞는다 그러면 한 알씩 듣는 게 맞고요. 주사 안 맞고 요것만 드신다 그러면 세 알씩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인 의원이라는 데서 잘못 치료받고 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기적인 골밀도 검사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호르몬 억제요법을 오래 하다 보면 골밀도가 감소하거든요. 그럼 점점 골밀도가 떨어져서 골다공증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필요하면 주기적인 그 골밀도 검사를 해야 되고, 뭐 부작용들이 많이 있죠. 제일 흔하게 생기는 부작용은 이제 얼굴이 화끈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밤에 막 잠을 못 잔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성기능은 이제 안 되는 거고, 여성형 유방, 여기 가슴 몽우리 가지고 가슴이 아프다는 분들도 생기고요. 점점 커지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이제 여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문제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예방적인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타목시펜 같은 약을 쓰면 조금 도움이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골다공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칼슘제랑 비타민 D 복합제를 경구약으로 보통은 드립니다. 네,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짧게 쓰고 끊을 거면 이렇게 안 드리기도 하고요. 근데 거의 장기간, 거의 그 평생 저기 남성 호르몬을 억제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꼭 반드시 드리고요. 그다음에 골밀도가 어중간하게 좀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 조메타라든지 뭐 이런 거를 쓸 수가 있고 비급여로. 그다음에 만약에 실제 골다공증 상태다. 그러면 이제 데노스마블 6개월마다 쓰는 요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골다공증 그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대사장애, 그러니까 뭐 몸무게가 좀 늘고 몸에 물이 좀 차고 그냥 몸이 좀 푸석푸석해지고 근육량이 좀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심혈관 이상이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 심장이 원래 안 좋은 분들은 가급적이면 좀 쓰다가 빨리 끊는 방법을 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알게 모르게 인지 장애가 생기는 분들이 조금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좀 경도의 인지 장애가 있던 분들은 이 치료 맞고부터 약간 좀 기억력이 더 감퇴한다 이런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부작용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간헐적 남성 호르몬 박터요법이라는 걸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어떤 연구에서도 생존에 대한 차이는 없는 걸로 돼 있고요. 이제 약간 그 치료를 안 하는 기간 동안에는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생화학적 재발이 있는 경우에는 뭐 좀 한 그 0.5에서 4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다시 호르몬 치료를 하고, 전이암이 있는 경우에는 한 4에서 10 정도 사이가 되면 다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좀 끊었다가 썼다가를 반복을 하면 전체적으로 호르몬 그 치료하는 기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고, 그다음에 삶의 질을 조금 더 좋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방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셨던 MHSPC, NMCRPC, MCRPC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암이 진행을 하면 궁극적으로는 전이 거세 저항 전립선 암이 됩니다. 근데 그게 전이가 있는 호르몬 민감성 전립선 암에서부터 넘어오느냐, 전이가 없는 거세 저항 전립선 암에서 넘어오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또 질문해 보면 다시 거꾸로 돌아가기도 하냐 뭐 이런 질문들을 주신 분들이 있는데 안 돌아갑니다. 한번 거세 저항된 분들은 돌아가는 거는 이제 없고요. 항상 한 방향으로만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그 거세 저항 전립선암이 생기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암도 우리가 막 공격을 하면 지가 살아남으려고 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유전 변이를 계속 시도를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을 쓰는데요. 제일 기본적으로는 하이퍼 센시티브, 그러니까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어서 남성 호르몬 수용체의 양을 확 늘린다든지 이런 그 뭐 방법들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성 호르몬 수용체가 옛날에 한두 개 있던 게 10개로 늘면 10배로 더 민감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양의 남성 호르몬에도 반응해서 더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부착 부위의 어피니티니까 이제 부착력을 굉장히 높여 가지고 생존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그 이 변이가 생기면서 치료제나 아니면 스테로이드나 다른 거를 마치 남성 호르몬인 것처럼 인지를 해서 반응을 하게끔 이 부위에 유전 변이가 생기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이칼로타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오래 쓰면 얘가 유전 변이가 생겨서 그 약물에 오히려 그 악화가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때는 저희가 그 바이칼로토마이드를 이제 중단해서 끊어보면 또 몇 개월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남성 호르몬 제2차 호르몬제를 쓰고 이런 식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늘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그 아웃로 메커니즘이라고, 이거는 남성 호르몬 수용체 그 여기 표적에 이 리셉터에 어떤 것도 부착 안 했는데 그냥 얘가 막무가내로 들이붙여 가지고 공격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들이고, 보통은 그로스 팩터들이랑 관련이 있고요.
보통 이제 P10이나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코액티베이터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그다음에 아예 남성 호르몬 수용체에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런 그 암의 악화를 일으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그 메커니즘이 있고요.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스템셀,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이런 그 남성 호르몬에 반응을 안 하는 애들이 숨어 있다가 그런 애들이 발현이 많이 생긴다, 이런 그 개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엔잘루타마이드, 뭐 바이콜라토마이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1번 또는 1번, 2번 정도까지 해서 치료를 더 강화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정도고요. 지금 아직 뭐 3, 4, 5번, 6번까지 치료제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들이 이제 일어나야 될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그 개념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스템셀, 그러니까 이런 그 처음부터 남성 호르몬에 반응을 안 하는 그런 그 스템셀이 숨어 있다가 남성 호르몬 억제요법으로 하면 이 호르몬에 민감한 애들은 다 죽어버리고 얘네들이 비율이 또 높아지겠죠.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더 번식을 해가지고 거세 저항 단계로 넘어간다는 이론이 있고요. 이게 한참 거세 저항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그 유전 변이가 생겨가지고 거세 저항을 하는 애들이 생긴다는 이론이 있는데 다 조금 섞여 있는 것 같고요. 요즘은 이제 스템셀이 대부분 이제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콜로날 셀렉션 시오리가 조금 더 이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거세 저항 단계가 되더라도 남성 호르몬에 민감한 세포들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억제요법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그 이론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남성 호르몬 억제를 한다고 해도 아주 극미량의 남성 호르몬들이 남아 있고 그것들에 반응해서 암이 악화되는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는 호르몬 불응성 전립선암이라 불렀거든요. 10년, 20년 전에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아주 미량의 호르몬에 반응을 하는 전립선암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일반적인 수준의 거세 방법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그런 그 단계다라고 해서 거세 저항 전립선암이라고 2010년 경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남성 호르몬의 그 거세 수준에 따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암과 그렇지 않은 암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나올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크게 암이라는 거는 얼마나 양이 많냐, 얼만큼 그 진행을 많이 했냐, 이 개념이랑 얼마나 악한 놈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스테이지는 암의 그 침범 정도나 양을 뜻하는 거고, 글리슨 스코어, 이렇게 글리슨 스코어라는 거는 이제 암의 악성도를 뜻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랑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소암이라는 거는 호르몬에도 반응을 하고 퍼져 있지 않은 암이 국소전립선암이고, 여기서 치료를 한 이후에 생화학적 재발, 이렇게 눈에는 안 보이는데 PSA가 슬금슬금 올라간다. 그럼 그걸 생화학적 재발이라 그러는데, 이 상태에서 남성 호르몬 치료를 계속 하다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상태이지만 거세 저항 단계로 빨리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 거의 없어서 안 보이는데 악성도가 훨씬 올라가 가지고 거세 저항 단계가 돼 버리면 이때는 이제 비전이성 거세 저항 전립선암 NMCLPC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뭐 국소 전립선암이 있었는데 치료를 안 했거나 아니면 생화학적 재발이 됐는데 남성 호르몬 억제를 안 하고 계속 놔뒀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전이 호르몬 민감성 전립선암, 전이암으로 발견되면 이거는 이제 전이가 있는 호르몬 민감성 전립선암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남성 호르몬 억제요법을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비전이 거세 저항 전립선암에서 남성 호르몬 억제 플러스 새로운 치료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영상 검사에서 진단이 되고 남성 호르몬 억제요법에도
치료가 안 되는 단계가 되는 게 이제 전이 거세 저항 전립선 암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놈, 여기서 여기로 가는 놈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놈, 여기로 가는 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마지막 단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올리고 메타스타틱 소수 전이, 그러니까 뭐 전이가 뭐 한 두 개, 세 개 이내에 있는 경우 이거를 소수 전이라고 부르고, 사실 이제 생화학적 재발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현미경적으로 눈에 우리가 그 영상 검사에서는 안 보이지만 전이가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암이 있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현미경적인 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즘은 이제 이런 현미경적 전이 중에 상당 부분이 PSMA, PET-CT에서 이제 진단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점 내려가고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이 호르몬 민감성 전립선암 MHSPC의 치료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 대표적인 호르몬 그 민감 전립선암에 대한 임상 시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임상 시험은 이제 다기관, 무작위 배정, 뭐 그 3상 임상 시험들 뜻하고요. 뭐 여러 가지 유명한 스터디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도시탁세를 쓰는 거가 호르몬 억제 단독 요법에 비해서 효과가 좋은지 본 연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비라테론, 그러니까 자이티가가 단독 요법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보는 연구, 그다음에 엑스탄디가 효과가 있는지 보는 연구, 그다음에 아팔루타마이드, 그다음에 다루루타마이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고요. 대부분 뭐 효과가 다 있죠. 다 있는데 보면 이제 그 하이 볼륨이나 하이 리스크 경우, 그다음에 로우 볼륨, 로우 리스크인 경우로 좀 나눠 가지고 분석을 좀 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볼륨이나 하이 리스크는 연구마다 조금 정의가 틀린데, 보통은 이제 하이 볼륨이라고 하면 내장 전이가 있으면 무조건 하이 볼륨입니다. 일단 그다음에 뼈 전이가 한 4개 이상 있으면 하이 볼륨으로 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여러 군데 뼈에 전이가 있다 그러면 일단 하이 볼륨이고요. 뭐 뼈 전이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간 전이가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그건 이제 하이 볼륨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하이 볼륨에다가 글리슨 스코어가 8점 이상이다 그럼 보통 이제 하이 리스크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 봤을 때 보통은 이제 도시탁셀이나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자이티가 이런 것들은 하이 볼륨 하이 리스크에서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이제 로우 볼륨 로우 리스크에서는 엔젤루타마이드가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통계적인 유의성이라도 이런 거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폴로타마이드는 둘 다 효과적이지만 볼륨 하이 리스크에서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티드 연구라고 그 도시탁셀과 뭐 도시탁셀 안 쓴 거 비교해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하이 볼륨 환자한테서 좀 더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자이티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하이 리스크 환자들을 대상으로만 연구가 진행됐고, 그런 경우에도 내장 전이가 있는 경우에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들의 전이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약제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요즘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아팔루타마이드, 얼리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된 게 이제 타이탄 연구고요. 보면 뭐 로우 볼륨보다 하이 볼륨, 하이 리스크 환자에서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로우 리스크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요즘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엑스탄디에 엑스탄디에 도시탁셀을 쓰냐 안 쓰냐 요거는 상관없이 이렇게 비교한 엔자메트 연구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로우 볼륨 환자한테서 조금 더 효과가 좋았던 걸로 그렇게 나왔고요. 자, 요거는 이제 아치스 트라이얼이라고 엔잘루타마이드를 이제 얼코마에서 비교했는데, 이것도 보면 뭐 하이 볼륨, 로우 볼륨 둘 다 효과가 좋은데
이제 로우 볼륨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마찬가지 연구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이제 급여 상태인데 이제 전이가 있는 경우 올코머에 대해서 이제 완전 급여가 되는 게 이제 얼리다, 그다음에 엑스탄디 두 가지는 이제 완전 급여로 바뀌었고요. 11월부터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에 처방을 받아서 쓰던 분들 중에 이어가지고 재처방 받을 때는 이제 급여로 바뀌어서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간혹 가다가 저희 외래에서도 실수해가지고 이제 코드를 안 바꾸고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처방 나가는 경우들 딱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이거 바뀌어야 되는데 싶으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바꿔드립니다. 완전 급여로 뭐 쓸 수 있고, 그다음에 하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제 자이티가가 완전 급여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선별 급여로 쓰셨던 분들은 완전 급여로 바꿔서 저희가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시탁셀은 하이 볼륨에 있어서는 이제 도시탁셀 이제 쓸 수 있게 돼 있고, 도시탁셀은 이제 6사이클까지 쓰고 그다음에 이제 호르몬 억제요법을 유지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거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고, 여기서 내장 전이는 우리나라 보험에서 딱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폐, 그다음에 간, 이 두 군데 전이가 있어야지 내장 전이로 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간혹 가다가 후복막 임파절에 전이가 있는데 이건 내장 전인가요 물어보는데 그거는 내장 전이가 아니고요. 골반 외 임파절 전이로 M1A로 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르게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MHSPC에서 쓸 수 있는 약은 뭐 이제 엑스탄디, 도시탁셀, 그다음에 엔잘루타마이드, 얼리다 뭐 다 쓸 수 있고 호르몬 단독요법 쓸 수 있는데 이제 가이드라인상 이거는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연세가 많고 뭐 고령이고 다른 동반 질환 많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다른 약을 쓰기가 좀 그러면 이렇게 단독요법을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이제 치료 강화, 그러니까 다른 약과 같이 섞어 가지고 쓰는 게 제일 기본 치료로 권장이 되는 표준 치료가 됐고요. 이렇게 쓴 다음에는 바로 이제 그 수치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영상학적으로 진행을 하면 이제 MCRPC가 되겠죠. 그럼 MCRPC 때 이제 뭐 아비라테론이나 뭐 이제 아팔루타마이드나 엔젤루타마이드를 썼으면 그다음에 이어가지고 다른 종류의 AR 타겟 에이전트를 쓰면 동반 내성이 있어서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탁셀을 이제 항암제를 중간에 한번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급여가 되고요. 도시탁셀을 한번 쓰고도 또 진행하면 그 전에 안 썼던 AR 타겟 에이전트를 써야 되는데 뭐 아팔루타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치료로만 받았기 때문에 급여로 2차, 3차 치료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팔루타마이드를 제일 먼저 깔고 도시탁셀 쓴 다음에 그러니까 그 자이티가나 엑스탄디를 쓰는 게 제일 일반적인 요즘에 이제 그 치료 시퀀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카바지탁셀로 들어가는데, 카바지탁셀 들어갈 쯤 되면 환자분 컨디션이 내는 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카바지탁셀을 써도 몇 사이클 못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효과가 좀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 보통은 이제 임상시험이나 이런 데로 많이들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그러면 우리가 전이가 있는 단계에서 왜 이렇게 치료 강화를 열심히 하느냐, 이렇게 치료를 강화해가지고 CRPC까지 기간을 늘리면 전체 서바이벌, 그러니까 생존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일단은 전이 거세 저항 단계가 돼버리면 어떤 치료를 해도 그 기간은 별로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새로운 약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기간은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거세 저항 단계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늘려주는 게 환자의 삶의 질도 늘리면서 생존 기간을 늘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 그 단독요법이 아니라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AR 타겟 에이전트 새로 나온 약들을 자꾸 써가지고 그 기간을 늘리려고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인데, 문제는 실제로
현실에서의 데이터를 보면 거의 한 3분의 2는 호르몬 억제요법만 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이게 우리나라 데이터가 아니고 미국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외국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심합니다. 보면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호르몬 그 억제 단종요법이 30%대에서 한 20%대로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50%에서 40%대로 이제 겨우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방 병원이나 아니면 작은 병원이나 이런 데서 그냥 이제 정확하게 최신 지경을 모르고 그냥 호르몬 억제요법만 계속 뭐 주구장창 하고 있는 경우들이 아직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전이 거세 저항 전립선암의 최신 지견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이 비전이 거세 저항 전립선암은 환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소 그 치료를 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생화학적 재발이 돼서 호르몬 억제요법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생기는 거라서 늘어야 되는데, PSM의 펫이 워낙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이가 발견이 되는 빈도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비전이 거세 저항 전립선암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거세 저항 전립선암의 치료에 있어서는 고위험군이라는 거를 잘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SA는 여전히 종양의 중요한 예후 마커로 사용되고 있고, 종양의 양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보입니다. 그래서 PSA가 얼마큼 빨리 2배가 되는가, 더블링 타임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더블링 타임이 10개월 미만, 그러니까 PSA가 뭐 한 3, 4년에 걸쳐 가지고 뭐 1에서 2가 되고 2에서 4가 되고, 그게 아니라 10개월 이내 뭐 2에서 10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빨리빨리 올라가는 환자의 경우에는 이게 전이가 발견되는 빈도가 기간이 굉장히 짧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질병이 빨리 진행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런 그 PSA 더블링 타임이 10개월 이내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엑스탄디를 쓰는 프로스퍼 연구에도 보면 PSA가 2 이상이면서 더블링 타임이 10개월 미만인 환자들만 대상으로 그 연구를 했고, 여기서 보면 뭐 당연히 엔잘루타마이드를 쓰는 게 진행이라든지 생존에 도움이 되는 걸로 결과가 나왔었고요. 아폴로타마이드를 쓰는 이제 스파르탄 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더블링 타임이 10개월 미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함해서 연구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더 효과가 좋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로 이제 허가가 된 거고, 다루루타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부작용이 적은 걸로 돼 있고, 뇌인지 그 장애나 이런 거에는 영향이 훨씬 적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 그러니까 뇌로 들어가는 그 배리어를 통과를 잘 못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적은 걸로는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철수를 하는 바람에 약을 이제 구할 수가 없고요. 뭐 더블링 타임이 이제 10개월 미만인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그 세 가지 약들이 NMCRPC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약들이고, 아직은 그 뭐 좀 제한적으로 이제 쓰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SM의 펫이라는 게 워낙 민감해졌고, 특히 이게 CRPC 단계에 들어가면 훨씬 더 센시티브하게 잡아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MCRPC 환자들을 200명을 대상으로 PSM의 펫을 찍어보면 4명 빼고 196명에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98%에서 전이 부위를 뭐 국소 재발이든 뭐 전이 부위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NMCRPC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뭐 그 정도로 PSMA가 이거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이 거세 저항 전립선암, 이제 MCRPC, 이제 그 최신 지경으로 들어갈 텐데요. 처음에 거세 그 단계로 에서 저기 초기 진행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거세 수준이 똑같은 그 거세 수준이 아니라 더 낮게 호르몬을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거세 저항으로 진행하는 걸 늦출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PSA 검사를 하면서 테스토스테론도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 생각보다 뭐 거세 단계이긴 하지만 조금 높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LHL, RH 아고니스트 그러니까 주사제를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먹는 약을 추가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하게 되고요. 정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수술적 거세도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생기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남성 호르몬제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오래 쓰면 이제 그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항남성 호르몬제를 중단합니다. 위드드롤이라 그러는데 중단하면 한 3에서 6개월 정도는 PSA가 다시 떨어집니다. 이제 다시 올라가면 2차 남성 호르몬제를 또 추가하고요. 또 올라가면 또 끊고 이거를 몇 개월 반복하면 장기적으로 약을 썼던 사람은 효과 좋은 분들은 한 1년 이상도 끌거든요. 그럼 1년 이상 시간을 버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굉장히 빨리 진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바로 뭐 새로운 치료로 넘어가는데 오래 썼는데 뭐 이제 그 거세 저항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방법들도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뭐 거세 저항 단계에서는 우리가 흔히 쓰는 항암 치료는 도시탁셀, 카바치탁셀이 있고 AR 타겟 에이전트로는 엑스탄디, 자이티가 그다음에 뭐 저기 얼리다가 있고 그다음에 알파선 기반의 동위원소 치료는 조피고가 있고 루테슘 PSMA 같은 약들이 임상 시험이나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뭐 여기도 임상 시험들이 뭐 20년 전부터 무지 쏟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 생존 이득이 3개월에서 4개월 요 정도 3개월에서 5개월 정도까지 분포를 하고 있고요. 보면 이제 그 도시탁세를 썼을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자이티가를 썼을 때 또는 엔젤루토마이드를 썼을 때 그다음에 뭐 카베스탁셀이나 뭐 조피고를 썼을 때 효과가 있는지 보는 연구들이고 결국은 제일 처음에 표준요법으로 자리를 잡았던 게 도시탁셀이거든요. 그래서 도시탁셀 치료 이후에 쓰는 게 효과가 있는지 도시탁셀 이전에 쓰는 게 효과가 있는지 연구로 나눠가지고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처음 나왔던 텍스 327, 뭐 스워그 9916이라는 이 두 가지 연구는 거세 저항 단계 치료가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미토잔토린이나 뭐 그런 효과가 좀 적은 생존 이득이 없는 항암제랑 비교해서 도시탁셀이 생존 이득이 있었다는 그런 연구고요. 그 다음에 나온 또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가 프로스티 연구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도시탁셀이 3주 간격으로 75mg 스퀘어 미터로 이렇게 치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대부분 잘 못 견뎌요. 75mg이라는 걸 못 견디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대부분 병원에서 그냥 60mg 씁니다. 양을 좀 적게 해서 쓰고요. 아주 표준적으로 쓰는 데는 75로 먼저 쓰고 부작용이 많으니까 그냥 60으로 줄이고 이렇게 하는데 뭐 처음부터 그냥 60 쓰거나 뭐 50 쓰는 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쓸 게 아니라 2주마다 50을 쓰면 좀 부작용이 적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한 연구거든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들어가는 양은 똑같거든요. 75랑 그러니까 6주를 생각하면 뭐 150mg 들어가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들어가는 양은 같은데 간격을 달리하면 환자분 부작용이 좀 적지 않을까? 이게 이제 프로스티 연구인데 그렇게 해봤더니 오히려 생존도 훨씬 더 길고 부작용이 더 적더라. 그게 이제 프로스트 연구라서 저희는 CRPC 단계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바이위클리 그러니까 2주 간격으로 쓰는 걸 기본적으로 합니다. 하고 저희 종양내과랑 저희도 그렇지만 정 컨디션 안 좋은 분들은 그냥 25mg 그냥 1주 사이클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은 적게 그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엔잘루타마이드 같은 경우, 엑스탄디 같은 경우에 도시탁셀 이후, 그 다음에 도시탁셀 쓰기 전에 다 공이 서바이벌, 그러니까 생존 이득이 있는 걸로 잘 알려져 있고, 자이티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효과들이 알려져 있고, 카베스탁셀도 마찬가지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조피고 역시
그런 효과가 있긴 한데 이제 문제는 조피고는 약값도 비싸고 뭐 이게 할 수 있는데도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많이는 못 쓰고요. 조피고의 하나 장점은 기존 치료를 하면서 병행해서 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요거는 뼈 전이가 메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내장 전이가 많거나 뭐 이제 임파절 전이가 많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도움 안 되고요. 그래서 뭐 2000년대 초반부터 거의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약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치료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치료가 이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치료 순서는 지금까지는 아비라테론, 자이티가나 엑스탄디를 먼저 쓴 다음에 도시탁세를 쓰고 안 쓴 AR 타겟 에이전트를 쓰고 카베스탁세를 쓰는 게 제일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었는데 요즘은 MHSPC에서 워낙 이제 그 AR 타겟 에이전트를 많이 써버리기 때문에 이제 도시탁세를 첫 번째 거세 저항 전립선암에서 써야 되는 상태가 돼버렸고요.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뭐 치료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NGS 검사들을 많이 해서 브라카 1, 2 변이가 있는 경우에 림프 환자를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때 고려를 또 하죠. 네, 그 다음에 PSMA 치료로 넘어가겠습니다. PSMA라는 거는 전립선 특이 막 항원이라고 세포의 막에 있는 항원입니다. 이 특징적인 이제 항원에 결합하는 물질들을 만들어서 이제 타겟팅해서 뭐 이렇게 진단을 하거나 치료를 하는 게 PSMA의 제일 기본 개념이고요. 이런 막에 있는 PSMA 단백질에 표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라이간드들이라는 물질들이 있고 여기에 저기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베타 그 선을 내뿜는 루테슘을 붙이느냐 아니면 이제 그 진단을 할 수 있는 갈륨 같은 걸 붙이느냐 따라 가지고 이제 진단제가 되느냐 치료제가 되느냐 요걸로 이제 달라지고요. 이게 결합을 하면 이게 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표면에 있던 애가 이런 물질을 물고 보통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DNA를 파괴하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치료가 베타선을 내뿜는 물질이라고 하지만 그 소량의 감마선을 같이 내뿜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 찍힙니다. 그래서 세로노스틱스라는 표현을 쓰고요. 여기는 요거는 이제 갈륨이고 이거는 루테슘이고 이거는 이제 저기 테크니슘인데 보면 루테슘이라는 거는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을 주사 맞은 다음에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찍힙니다. 물론 갈륨으로 찍을 때보다는 해상도는 떨어지지만 그래서 치료도 하면서 진단도 동시에 한다. 그래서 진단과 치료를 붙인 세로노스틱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우선은 갈륨 PSMA의 진단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근본 치료, 그러니까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이후에 생화학적 재발, 일반적인 CT, MRI, 본 스캔에는 전이가 안 보이는 상태 환자를 대상으로 찍어봤더니 75%에서는 그 병변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연구의 결론이었고 PSA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잘 찾아냅니다. 그래서 한 5 이상 되면 거의 95% 정도는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잘 찾을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갈륨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잘 보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더 이상 표준 치료가 없는 환자들에게 루테슘 PSMA를 했을 때 치료 효과가 좋은지 보는 연구가 이제 비전 트라이얼이죠. 비전 트라이얼에서의 결론은 이게 되게 고무적인 건데 뭐 당연히 대조군에서는 완전 관해라는 게 없는데 9%에서는 완전 관해. 그러니까 병변이 아예 안 보이는 상태가 되는 완전 관해가 9%에서 일어났고 그다음에 부분 관해. 적어도
뭐 30% 이상 좀 줄어드는 환자들이 한 41%. 그래서 전체적으로 51%에서 반응이 있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소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는 영상학적인 무진행 생존율이 3.4개월에서 8.7개월, 그다음에 전반 생존율이 11개월에서 15개월로 연장되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FDA에서 이제 승인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약을 이제 쓰고 있는 상태고요. 서울대병원도 해기학과에서 개발한 그 PSMA 라이간드가 있습니다. 기술이 플랫폼 기술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갈륨을 붙인 게 앵굴이고 루테슘을 붙인 게 디굴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물질을 가지고 진단제에 대한 임상 시험도 진행하고 있고 치료제에 대한 임상 시험도 하고 있고요. 이전에 그 PSMA 11이랑 비교하는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보면 정상 조직에 대한 흡수율이 낮고 그다음에 간이나 다른 조직은 에 침착되는 것보다 안병변에 침착되는 게 더 이제 콘트라스트가 좋아서 진단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안 들어갔는데 저희가 1상, 2상 임상 시험은 끝났고 이제 3상 임상 시험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루테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비전 트라이얼이랑 마찬가지로 도스탁세를 기본적으로 썼고 그다음에 엔잘루타마이드나 아베라테론 중에 한 개 이상 사용한 경우에 더 이상 치료가 없다고 보고 환자 이제 등록이 가능한 이제 연구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도시탁셀은 적절하지가 않거나 거부한 상태면 등록이 될 수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도시탁셀을 권유를 했는데 이제 환자분이 나는 항암제 못 맞겠어요 한마디만 하면 이제 거부로 저희가 표시를 하고 등록을 시켜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1상, 2상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요구한 사항이 저기 반응 평가가 가능해야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반응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내장 전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뼈 전이만 있는 환자들은 이제 등록이 안 되는 걸로 중간에 초기에 바뀌었습니다. 식약처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뼈 전이만 많이 있는 경우는 등록 대상이 안 되고요. 그 경우에는 이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으로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전에 외국에서 치료를 받다가 한국 들어와서 뭐 또 추가로 치료를 받고 싶다. 그런 경우는 임상 연구 대상은 안 되거든요. 이전에 치료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경우는 이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으로 가셔야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보면 69세 남자 환자고 처음에 사기, 임파절 전이랑 이제 후복막 임파절 전이가 있었던 환자고 뭐 남성 호르몬 억제 요법이랑 그다음에 엑스탄디를 뭐 오랫동안 썼고요. 그다음에 키노트 921 임상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도시탁세를 계속 그 썼던 환자인데 수치가 계속 오르고 그 저기 뭐 그런 상태라 가지고 임상 시험에 들어왔고요. 이때 임상 시험 시작할 때 PSA가 26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은 로우 도주고 그러니까 초기 그 도즈 파인딩 스타디 1상 때 들어왔던 분이라서 저용량 군에 속했는데요. 갈륨에서도 보면 여기 여기 머리뼈 있는 데랑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임파절이 있는 부위, 그다음 골반 임파절 뭐 이런 데 전이가 있었던 환자인데 디구를 4사이클 한 이후에 PSA가 90% 이상 줄었고 그 이후에도 더 줄어가지고 95%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에 PSA가 많이 그러니까 더 이상 치료가 없는 군이고 그다음에 저용량 군이었는데도 효과가 좋았던 케이스고요. 그 보면 여기 스컬에 있던 것도 그러니까 머리뼈에 있던 것도 좀 많이 줄었고 여기 임파절에 있던 것도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 효과가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45세 남자 환자고 처음부터 전이가 있었는데 타 병원에서 일단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CRPC가 됐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뼈 전이가 있었던 환자고 글리슨 스코어는 이제 9점이었고 뭐 수술 이후에 T3B고 뭐 이런 상태에서
추가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전이 부위에 표적 그 방사선을 좀 추가로 받으면서 호르몬 치료를 했던 분이고요. 또 진행을 하니까 이제 자이티가 쓰고 도시탁실 쓰고 엔젤루토마이 쓰고 더 이상 안 돼서 이제 넘어오셨고, 그때 이제 저희가 디골 할 때 PSA가 1034였는데 한 3사이클 하고 150 정도로 이제 줄어서 보면 뼈 전이도 상당히 있던 분들인데 있었던 분인데 뼈 전이도 상당히 많이 줄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디골의 장점은 침샘의 흡수가 적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걸 하고 나서 침 마르는 거 이런 게 대표적인 부작용인데 그런 게 조금 적고요. 그다음에 신장에서 배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신독성이 좀 적을 걸로 예상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한테는 조금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PSMA 617 같은 경우는 에 비해서 조금 더 표적을 잘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제일 차이는 뭐냐면 PSMA 617은 갈륨 PSMA 11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는 PSMA 617로 하는 거거든요. 그 라이간드가 서로 다릅니다. 표정하는 물질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거의 비슷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디굴이랑 앵굴은 기본 라이간드가 같기 때문에 보이는 게 결국 치료가 된다는 게 이제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차이가 있다라고 저희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요즘 이제 유전자 검사랑 리판자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서 지금 이제 그 고령암에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필수 유전자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는 뭐 선별급여로 캔서 패널을 이제 NGS 검사를 할 수 있다. 그 할 수 있는 기준은 3기 이상 전이가 있거나 재발한 경우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 근데 이제 병원마다 기본 그 비급여 수가가 틀리기 때문에 환자 부담금이 조금 틀립니다. 서울대병원은 한 78만 원 뭐 이 정도 자부담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바뀌었어요. 최근에 선별급여 80%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다 보니까 보험 재정이 좀 어려움을 느꼈는지 모든 경우에 다 80%로 다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본인 부담 80%가 되니까 환자분들이 뭐 거의 100만 원 넘는 돈을 내야 돼서 조금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팔프 이니비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상동조합 결핍이라는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팔프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보통 우리가 우리 그 염색체가 DNA가 안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 손상을 당하거나 그러면 그거를 복구하는 메커니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상동조합 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복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결핍이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뭐 그 보통은 정상적으로 리페어를 해가지고 돌아오지만 그게 결핍돼 있는 분은 이거를 한 번 더 표적을 해버리면 완전히 살아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거를 신세틱 리셀리트라고 이제 치명적인 결함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팔프 이니비터가 이제 효과가 좋은 걸로 돼 있는데 약들은 올라파립, 루카파립, 탈라조파립, 니라파립 뭐 4가지 약들이 여러 임상 시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FDA에서 승인된 거는 올라파립, 루카파립 2가지 약이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허가되는 거는 이제 올라파립 이 한 가지가 허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팔프 이니비터가 있고 그다음에 뭐 유전 검사를 해서 뭐 마이크로 세틀라이트 인스테빌리티라는 거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거나 하이로 나오거나 DMMR 뮤테이션이 있는 걸로 나오면 우리가 키트로다를 쓸 수 있는 걸로 돼 있고 요즘 이제 피텐 로스가 있는 환자들한테서 AKT 이니비터라는 약을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전자 검사랑 관련된 치료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요즘은 이제 팔프 이니비터 콤비네이션들이 글로벌 제약사에서는 대부분 하고 있는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 NGS 검사는
퍼스트 캔서 패널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고, 이거는 이제 고형암 암 조직 패널이고요. 그다음에 액상생검은 알파리퀴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개발이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세팅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기 이상 전이가 있거나 재발 암인 경우에는 이제 쓰실 수가 있고, 그 외의 경우도 꼭 필요하다고 차팅을 하면 90% 선별 급여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퍼스트 캔서 패널도 그렇고 알파 리퀴드도 그렇고 개발할 때 저희 비뇨의학과에서 많은 그 인풋을 넣어가지고 비뇨암 관련된 주요 암 유전자들은 대부분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상태고, 다른 캔서 패널이랑 다르게 퍼스트 캔서 패널은 DNA, RNA 패널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대부분 DNA 패널인데 저희는 RNA 이상 또는 이제 RNA 퓨전 이런 것까지 또 같이 잡아내는 패널이고요. 최근에 임상유전학과랑 저희가 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ARV7 베리언트를 캔서 패널로 검사하는 걸 거의 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전에 엑스탄디나 도시탁셀이나 이런 것들이 ARV7 뮤테이션이랑 관련이 치료 그 예측을 하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검사할 방법이 없었는데 저희가 거의 세팅을 했습니다. 그다음 알파 리퀴드 같은 경우에는 소마틱이랑 점라인 뮤테이션을 동시에 찾아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유전 변이라는 게 그 조직에서 암 유전만 변이가 되고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타고난 유전자가 변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점라인 뮤테이션이라는 건데 그것까지도 액상생검에서는 이제 다 같이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립 환자를 쓰는 걸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암 조직에서만 검사를 해가지고 안 나오더라도 점라인 뮤테이션이 있으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유리하죠. 그래서 환자분 상태에 따라 가지고 알파 리퀴드를 쓰느냐, 퍼스트 캔서 패널을 하느냐, 뭐 이렇게 조금 달라지고요.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대부분 이 정도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은 옛날에 수술을 받고 뭐 또는 수술을 안 받고 그래서 조직을 확보해서 갖고 오시기 어려운 경우가 절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반의 환자는 이제 뭐 여기서 다시 생검을 하지 않으면 뭐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알파 리퀴드로 바로 액상 생검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퍼스트 캔서 패널은 타겟 유전자가 한 340개 정도 되고 퓨전은 150개 정도 저희가 검출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마이크로 세틀라이트 인스테빌리티나 튜머 뮤테이션 버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 비뇨암에 있어서도 이제 같이 세팅하면서 연구를 많이 해서 잘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리포트를 보시면 이렇게 그 액셔너블 진 뮤테이션, 그러니까 이게 뭐 약이나 뭐 이런 거에 반영할 수 있는 거 위주로 먼저 리포트를 하고요. 여기 브라카2 뮤테이션이 있고 MIC 뮤테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세틀라이트 인스테빌리티, 투머 버든, 뮤테이션 버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리포트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첫 장이고 두 번째 장 보면 이제 그 아직은 명확하게 밝혀진 내용은 없지만 이런 저희 변이가 있습니다 하고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이제 그거까지 저희가 같이 보게 되고요. 액상생검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서큘레이팅 투머 DNA라고 몸속에 피해서 돌고 있는 DNA를 바로 추출해 가지고 RNA DNA를 바로 추출해 가지고 검사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그 셀을 찾아 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DNA를 직접 추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요것도 거의 이제 해보면 그 저기 QC fail, 그러니까 이렇게 DNA 양이 적어가지고 검사가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들을 100개 이상의 유전자를 저희가 하고 전립선암에 특히 특화를 해서 이제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요. 알파 리퀴드의 리포트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알터레이션이 어떤 게 있는지 브라카, AR, TSC1, P10
이런 거 이렇게 있는 걸로 나오고 마이크로 새틀라이트 인스테빌리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관련된 약들이 어떤 것들이 허가돼 있고 임상 시험 중인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리포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87명의 거세 저항 전립선암 환자가 진행이 됐거나 치료가 변경이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알파 리퀴드를 가지고 제일 많이 이제 발견되는 거는 이제 브라카2가 제일 많이 발견되고 뭐 ATM이나 브라카1, 뭐 CDK 12 이런 것도 이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뭐 보통 한 15%에서 2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환자를 대상으로 나중에 팔프 이니비터를 이제 쓸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하나 예시를 보면 이 환자는 이전에 소장암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받았고요. 대장암이 있어서 내시경 수술을 받았는데 또 전립선암이 진단이 됐습니다. 전립선암은 그 PSA가 8, 글리슨 스코어 8점이었고 그래서 그 뭐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수술을 받으면서 임파절 골반 임파절 절제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3기가 나왔고요. 유전 검사를 했더니 MLH1 그냥 BRCA2 뮤테이션이 있어가지고 뭐 이 환자는 이제 그러니까 마이크로 새틀라이트 인스테빌리티 하이로 분류되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키투라드를 쓸 수 있고요. BRCA2가 뮤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립 환자를 이제 허가 사항으로 쓸 수가 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가 실제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수치가 올라가 가지고 바이오케미컬 리커런스가 되고 뭐 진행을 해서 그다음에 뭐 아베라테론이나 자이티가랑 ADT를 써 가지고 지금은 뭐 언디텍터블 상태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옛날 기록인데 지금 뭐 몇 년째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진행을 하면 어떤 약이든지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그 MLH1 뮤테이션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점라인 뮤테이션을 별도로 한번 했거든요. 했더니 점라인 뮤테이션이 있는 걸로 보고가 돼서 이거는 이제 린치 신드롬이라고 굉장히 드문 그 유전 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 이런 린치 신드롬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소장, 뭐 대장 여러 가지 암들이 젊은 나이에 생겼던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Q&A에 사전 질문 보내주신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얼리다의 경우 MHSPC에서 완전 급여, NMCRPC에서 환자 부담으로 받아 복용 중입니다. MCRPC에서는 가능한지요? 이론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허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면 아직까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허가 사항은 없고요. 그 다음에 3월에 뼈 전이가 있는 전립선암으로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전립선과 흉추에 방사선 치료를 하고 디페렐린은 3개월마다 얼리다를 계속 복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과 치료 방법, 그 다음에 MHSP 장기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어떤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최대한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중이신 거고요.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 요법의 흔한 부작용에 플러스 그 다음에 얼리다는 피부 발진이 많이 생기거든요. 스킨 래시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 방사선 치료 한 일반적인 부작용들 예를 들어서 뭐 요실금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때 생기는 요실금은 긴장성 요실금보다는 잘 못 참아서 생기는 그 어전시 인컨티넌스라고 막 소변이 급하게 마렵고 화장실 가는 도중에 흘리고 하는 그런 급박성 요실금이 더 많고요.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뭐 직장염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사선 방광염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작용들 그다음에 오래 시간이 지나면 혈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9년도에 PSA 6.8 브라키를 하셨고 그래서 요거는 좀 질문이나 이게
좀 답을 하기가 좀 적절치 않아 가지고 제가 답을 안 적어 왔는데 한번 볼게요. 그래서 PSA가 올라서 루프린 주사를 맞았고 다시 떨어졌고 계속해서 PSA가 0.01 이하인데 3년 차에 골반 임파설에 라일락 방사선 15회 치료받고 원인을 찾을 수 없어서 계속 호르몬 치료 중입니다. 방사선 치료 후 재발했을 경우 전립선 조직 검사도 재발 원인 발견 유용한지요. 간혹 가다가 이런 그 브라키 같은 걸 한 경우에는 원발 병변에 병소가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MRI나 PSM의 PET를 찍으면 대부분 거기 병변이 의심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확인은 가능한데요. 방사선을 쬐은 전립선 조직을 조직 검사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힐링이 잘 안 되고 혈뇨나 이런 것들이 오래 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호르몬 억제요법을 어차피 할 거고 그 전립선은 손을 못 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호르몬 치료만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외과적인 전립선 골반 림파절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주변 상태가 워낙 안 좋아지거든요. 특히 브라키를 하고 나거나 아니면 하이프 같은 걸 하고 나면 주변의 유착이라든지 그 뭐 조직 상태가 워낙 안 좋아지기 때문에 수술하고 난 뒤에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치료에는 도움이 되는데 부작용을 감내할 만한 정도인지를 판단해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브라키나 하이프는 그런 게 되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간헐적 호르몬 요법으로 1차 호르몬 분흥 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재까지 임상 연구 결과는 호르몬 분흥 시기나 생존 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삶의 질에는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썼는데 근데 문제는 제일 최근에 나온 연구 중에 하나가 허혈성 심질환은 오히려 빈도가 올라간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아직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 억제요법 부작용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나요? 그래서 앞에 설명을 드렸고 기본적인 거는 주기적인 근력 운동이 장기적인 예후에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임상 시험에서도 확인이 된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쪽에는 그 짐에 가가지고 근육 운동 PT 받는 거 그것도 보험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근력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예후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MCRPC에서 다음 HSPC로 가는지요. 근데 아니면 MCRPC로 가는지요. 그래서 NMCRPC에서는 HSPC로는 안 갑니다. 무조건 MCRPC로 갑니다. 그래서 뭐 다음 단계 쓸 수 있는 약은 앞에 썼던 약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제가 여기서 말을 못 드리고요. 통상적으로는 도스탁산 항암 치료가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차후 치료에 대해 항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암을 해야 추후 표적 항암 다른 치료가 잘 된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AR 타겟 에이전트들은 교차 내성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엑스탄디 그다음에 자이티가 그다음에 얼리다 뭐 이런 것들은 연속해서 쓰면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용 기전이 다른 항암 치료를 써야지 그 기간 동안에 여기에 또 잘 듣는 애들이 또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약을 썼을 때 또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약의 작용 기전이 다른 약들을 섞어 쓰는 게 최대한 오래 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임상과 치료 목적 사용 받고 있는 루테심 치료 효과와 다른 연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루테슘 치료는 뭐 할 수만 있으면 되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이 있고 MHSPC 단계에서는 PSMA 어디션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MCRPC에서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이게 종양 백신 치료 저희가 일상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할 만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대부분 일상 이상 임상 시험들은 그 환자 인노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 같은 경우에는 일상 이상 같은 경우에는 특정 용량으로 뭐 6명 딱 하고 그다음에 안전한 거 확인된 다음에 그다음 용량으로 또 6명 하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열리기 때문에 오실 때마다 이 연구에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능한 연구들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등록을 시켜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셔가지고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저 하면 들어올 수 있는 연구들은 있습니다. 뭐 저 말고도 이제 곽철 교수님한테도 같이 열려 있으니까 오시면 되고요. 재발 예방과 재발 후 암세포 성장 지연에 도움이 되는 차, 과일, 비타민 아직 명확한 근거가 확인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기적인 근력, 유산소 운동이 암 사망, 그다음에 전반 사망 기간을 늘려주고 삶의 질을 좋게 해준다는 연구들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강 상식에 맞춰가지고 생활하시는 게 현재까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쭉 서머리 해드리면 전립선암은 질병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립선암은 서구에 비해서 악성도가 되게 높고 이제 전이 호르몬 민감 전립선암은 전통적으로 남성 호르몬 바탈요법만 했지만 한 1, 2년 정도 지나면 무조건 거세 저항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약제들 이제 뭐 도시탁셀, 아팔루타마이드, 아베르테론 뭐 이런 것들이 기존 거세 저항 쓰였던 약들이 초기로 이제 점점 넘어와서 쓰이게 되고 있고 PSMA 표적 치료도 굉장히 좋은 치료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현재는 이제 거세 저항 단계에서만 임상 연구가 되고 있고 뭐 이게 점점 호르몬 민감성 전이암에도 지금 넘어오고 있는데 수술 전후에 쓰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점점 이게 영역이 늘어날 거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뭐 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잘 치료하시면 언젠가 또 완치되는 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날이 오길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